자, 부가가치세 개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세법이 아닙니다. A가 B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B가 그러면 이제 B는 1,000원에 샀겠죠. 얘를 갖다가 C한테 3,000원에 팔어. 그러면은 B는 얼마나 남길까요? 2,000원을 남깁니다. 그러면은 2,000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2,000원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기하죠.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작년에 천장을 만들었는데 녹용을 먹어서 2달 동안 제가 치과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자, 이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회계계산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이라고 부르고 동일한 개념으로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불러요. 예,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직접세에서는 얘를 갖다가 소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소득은 뭐냐면 수익금액 얘가 이 수익금액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매출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계학에서 매출이 세법에서는 수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당연히 필요 경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금액은 회계학의 이익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갖다가 부가가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먼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소득이라는 개념은 이게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러분들 몸속에 새기게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면 할수록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지배 계층들이, 정치인들이 일부러 설계를 한 세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설계를 해서 징수한 세금이기 때문에 설계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예를 갖다가 만약에 직접세로 보면은 소득에도 과세하는 거고 다시 예를 갖다가 2,000원을 갖다가 간접세로 보게 되면 아니 만약에 간접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봐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에서 한번 과세하고 부가가치로 한번 과세하고 하나의 이득에 대해서 2번 과세하는 이중과세 효과가 생긴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그 멀고 먼 길이 이제 그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는 세법 얘기가 아니라 잠깐 부가가치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랑 그러니까 직접세랑 간접세 중에서 어떤 세금이 먼저 생겼을까요? 인류가 최초에 태어나서 인류가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지배계층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만들어요. 조세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한 2000년, 3000년 전에 세금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까요? 아까 처럼 말씀드린 대로 본능적으로 직접세를 가지고 먼저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과세하기 쉽거든. 생각해보세요. 농사 지었어. 가을에 세금을 거들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민들 창고 털어가지고 창고에서 몇 석 수확했는지 보고 나서 그 중에 절반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과세하기 쉬운 게 직접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에 과세를 하다 직접세로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점점 지배계층의 탐욕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고려가 왜 망했냐면요.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세정이 물러나집니다. 세정이 물러나져요. 여러분들 육룡의 나르샤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기까지 있었던 얘기잖아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전노민이 아마 고려 말 기족으로 나올 겁니다. 신세경이 거기 이제 소작이로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전노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 땅에서 내 땅 1급지 세율을 갖다가 그러니까 농산물이 잘 나는 땅 1급지 세율을 갖다가 60%에서 80%에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10석을 수확을 하면은 8석만 가져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면은 이게 주민들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러니까 전놈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짬 하나 나오게 돼 있어. 그러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터져가지고 이제 신세경이 이제 확 돌아가지고 이제 반란을 갖다가 이제 껴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게 고려 말에 빌비졌단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더 심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 근데 유럽은 땅덩이 자체가 그냥 선으로 그어놓은 게 국경선이기 때문에 허구나 싸움한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 그러니까 수탈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가 지나고 나서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는 왕의 목이 잘려나가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바뀌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새로 올라온 왕이나 또는 전에 왕이 목이 잘려서 새로 등극 왕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전에 개처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겠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세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과세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의회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전을 만듭니다. 그게 정도전이 만든 경국대전, 유럽에서는 의회라는 얘기야. 영국에서 의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유럽에서는 이 시민들의 대표는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 그런데 점점 경제가 발달하니까 유럽의 왕들은 세금을 갖다가 더 걷고 싶은데 일단은 소득세는 더 이상 못 걷어.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최초의, 아직 부가세도 안 나왔습니다. 최초의 원시적인 간접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때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마부가 성문, 이게 마차 지나갈 때 성문 문지기한테 동전 한 입 주고 지나가지. 그게 최초의 간접세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직접세는 뭐냐면 소득에 직접 가세가 직접세라고 한다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간접세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직접 과세하느냐, 소득을 갖다가 소득에 투입되는 재화 용역에 과세하면서 소득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느냐. 그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푼돈이라는 쏠쏠하게 들어온 건 좋았겠지. 그래서 점점 국가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간접세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민들이 처음에 세금이라 인식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하니까 이 간접세도 세금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 다시 한번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사단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구권에서는 미국의 독립이에요. 영국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보슨 사서권 아시죠? 미국이 왜 독립했냐면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 영국이 돈이 없으니까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 애들한테 홍차에 세금 무겁게 과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애들은 영국 시민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도 그러면은 세금 낼 테니까 의회에다가 우리 자료를 만들어줘. 그랬는데 여왕이 3년 동안 묵살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식민지 그 보스턴 시민들이 몰래 그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상선에다가 들어가서 차를 갖다가 300바스를 이렇게 바다에 수장시키고 배를 불사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게 미국 독립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그때 영국이 미국 시민지 애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미국 독립이 최소한도로 몇십 년 늦어졌을 거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간접세 때문에 다시 전 세계가 뒤집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위정자들이 생각하겠지. 아, 간접세도 막 과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현대적 의미의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나온 거는요. 이게 직접세는 몇천 년 됐지만 간접세는요. 나온 지가 부가가치세라고 명칭이 나온 게 1960년대예요. 60년대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현대 들어와서 위정자들이 직접세를 부과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설계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들어왔느냐? 1976년에 입법이 돼서 7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얘가 저랑 동갑입니다. 76년생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 그 부가가치세가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간접세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존의 간접세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직접 징수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간접세를 내는데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옆집에 김씨 아저씨, 옆집에 거래하던 김씨 아줌마가 가져가. 그리고 대보고 대신 받아서 내라고 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세 저항이 확 줄어드는 말이야. 왜? 당장 내 눈앞에서 가져가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거래하는 상대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해하실 때는 최초에 만들 때는 뭐냐면 그 국민의 조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상호대사 개념입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직접 과세하는 게 이제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얘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간접세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화 용역에 과세하면 이 간접세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조세 전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래할 때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국가에 내는 겁니다. A가 과세사업자고 B가 이제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가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자가
물건을 갖다가 부가세 과세 물건, 과세 대상 물건을 팔 때는 원래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얹어가지고 받고 팔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B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100원을 더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 100원을 떡 싸먹는 게 아니라 얘는 국세청에다가 100원을 갖다가 납부한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납부입니다. 이게 납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자, C한테 물건을 갖다 팔아요. 3,000원에다가 300원 받고 팝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B는 그러면은 국세청에다가 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세청한테 A한테 추가로 지급했던 100원을 갖다 돌려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갖다 체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부가가치세 과세납자를 한다면은 B가 과세지 면세지는 중요하지 않다. A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편이 과세 면세 비과세 상관없이 무조건 100원을 붙여서 받아야 된다. 이게 부가세 거래징수. 자, B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1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더 큰 매출세액을 국세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 되어야만 100원을 공제해준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과세 대상 사업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부가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거기 C한테 B하고 거래할 때 이제 그 추가로 지급했던 3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C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C가 만약에 소비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얘한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그 공제하지 않는다. 이제 매입세, 그래서 이게 매입세 부공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A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A가 부담한 100원하고 그 다음에 B는 300원을 내고 100원을 돌려받았으면 200원을 부담했겠죠. 여기 200원. 합쳐서 200원이죠. 200원. 그러면은 C가 결국에는 불공제 받는 매입세 300원은 A가 납부한 100원과 B가 부담한 200원이 합쳐져 가지고 300원으로 확정이 된다. 쉽게 말하면은 A가 100원을 낼 때 A도 돈 냈어요? 아니죠. B한테 돈을 받아서 낸 거잖아요. A가 생돈 낸 건 아니란 말이야.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에 B 입장도 보세요. 결국엔 얘는 C한테 300원 받고 100원 돌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200원을 부담했죠. 하지만 이 200원은 뭐다? B 생돈으로 낸 게 아니라 C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낸 거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폭탄 돌리기란 얘기예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점점 불어나는데 거래 단계가 될 때마다 자기 돈을 내지 않아. 상대편한테 받아서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 내가 나한테서 폭탄이 안 터지려면은 다시 거래 일으켜야 돼. 그런데 만약 거래 일으키지 못해? 그럼 어떻게? 자기한테 터진다는 얘기죠. 터지는 게 뭐다? 매입세 불공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대사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특히 세금계산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발행이나 수정 발행이나 또는 가산세 할 때는 상호대사 개념을 알아야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자, A가 B한테 1,000원을 갖다가 1,0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팔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A가 과세업자라면은 당연히 100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에 A는 국세청한테 100원을 납부한다. 이게 매출세액 납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은 당연히 그럼 B한테 1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B가 어떻게 해요? C한테 다시 과세업자로서 더 많은 매출세액 일으켜야 이제 공제해준다. 맞죠? 얘도 이게 매입세액 공제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국세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제 안 해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초록색 네모. 이건 뭐라 그러느냐? 바로 상호대사라고 해요. 자, 이 초록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세청의 시점에서 바라보세요. 국세청의 시점에서. 얘를 갖다가 국세청의 시점에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로 100원이 들어오고 왼쪽 주머니로 100원이 나가는 거야.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빼고 매수 부공제 단계 빼고 이 단계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100원이 들어오고 오른쪽 주머니에 100원이 들어오고 왼쪽 주머니 100원이 나갔어.
금전적 실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왜 굳이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돌려줄까요? 이게 뭐냐면 100원을 받을 때 국세청에서는 A의 매출이 1000원이구나 인식을 할 것이고 100원을 돌릴 때 너의 매입이 1000원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세금계산서는요, 단순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매출세 납부할 때 여기다가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관련 자료를 납부할 것이고 제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얘네들이 거래할 때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두 장을 만들어서 나눠가지고 가지면서 서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이 A 입장에서 매출이 되고 1000원이 B 입장에서 매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호대사.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죠? 2기 확정 신고 1월 말까지죠.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 3월 말이 되기 전에 이미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받으면서 그 회사의 중요한 매출 매입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원천징수. 연말정산 2월 달에 하죠. 지급조서 2월 말에 제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말이 되면은 회사 인건비가 확정이 납니다. 자, 매출 매입이 확정이 나고 인건비 확정이 났어.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는 다른 자료가 들어갈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랑 원천세 잘해야 돼요. 대부분 법인세 신고 잘못했던 건 뭐냐면 이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그 부가세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사고가 난 이유 중에 절반은 뭐냐면 부가세랑 원천세 신고 잘못하면 그게 틀어져 가지고 법인세까지 넘어오는 게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료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법인세 조정을 잘못해서 아니면 법인세 자료 처리 잘못해가지고 터지는 게 절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무할 때 원천세랑 부가세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상호대사.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오죠? 해당 재화를 과대대상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이면은 이때 공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 재화용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공제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조세, 상호대사, 탈세 방지. 이 세 가지 축이 현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이제 축입니다. 제가 참고로 모든 세법을 잘하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게 이 부가세예요. 잘 들어두세요. 이게 부가세, 참고로 올해 제 책이 인하우스에서 안 나왔는데 딴 데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국세청 행정사무관님이랑 책을 같이 썼어요, 부가세. 그래서 하면서 그 양반이랑 작년 1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양반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25년 차거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부가세가 지금까지 쉽다고 생각했는데, 원세무사 너랑 책 쓰면서 쟤 어려워졌다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만큼 저도 세법 본 지 25년, 그 사람도 25년 차인데, 둘 다 작년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야, 진짜. 얘기 하나 때문에. 자, 보세요. 선행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 두 개가 돼 있으면은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먼저 자료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행조세 개념이 뭐냐면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에 관련 자료가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선행조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상호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상호대사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상호대세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경비를 잡히면은 쟤는 매출이 잡혀야 돼. 대원칙이. 물론 세법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대원칙은 뭐다? 상호대사는 내가 매출이면 너는 매입. 그 다음에 내가 매입이면 넌 매출. 나의 행복은 너의 불행.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호대사.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행조세를 통해서 상호대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법인세나 또는 종소세 신고할 때는 탈세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1억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쪽에서 매출이 1억, 한쪽에서 매입 1억이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세금 내기 싫어. 그래서 부가세는 1억으로 신고하고 나서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을 5천만 원 신고했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는 순간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탈세 방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건 제가 이제 다시 선행조세를 갖다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랑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 이제 A가 B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B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은 B는 당연히 대가에다가 10% 지급한다. 그러면은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발행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의무자는 누구냐?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가게에 가서 돈을 주면은 아줌마가 영수증 주지.
쉽게 말하면 세금계산서가 바로 고급 영수증의 개념입니다. 고급 영수증.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세자업자는 세금계산 발행하면서 대가에다가 추가받은 10%를 국세청한테 납부한다. 그리고 과세자업자 B가 만약에 이걸 사업에 사용했으면 어떻게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10%를 돌려준다. 그러면은 거래징수는 뭐냐면 과세자업자 B가 과세자업자 A한테 10%를 줘서 다시 이게 국세청한테 들어간다. 이게 바로 거래징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은 뭐냐면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부가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한다? 부가세를 추가로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조세에서 거래는 두 번째 개념인데, 보세요. 자, 거래징수 보시면은, 이제, 이건 다 아시는 거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있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2기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1월 25일이 되면은 1년간의 재화 용역의 공급력이 모두 결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2월 말에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3월 말에 12월 말 일자로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에는 최소한도로 여기 미리 들어간 자료들을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는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회사가 내가 이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거기 수강생 명단인데 여러분들 회사 정도 되면요. 뭐 매출 누락해서 걸리면 그건 되게 쪽팔린 거고 대부분 다 부당행위 계산부입니다. 회사랑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낮추면 그때 이제 때려잡는 게 부당행위 계산부인데 이번에 안 할 겁니다. 그건 법인세 하는 거라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너무 어려운 거라서 안 할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원천인수 개념이 있는데, 자,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 있어요. 어제 원천인수인데 배울 거니까 보세요. 자, 법인이 임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합니다. 100만 원 지급하는데 다 100만 원 지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원천세 10만 원을 떼고 지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지급은 임직원은 90만 원 받지만 법인은 경비 처리를 1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비죠. 중간에 10만 원 비잖아. 이거 다 법인이 떡 써먹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법인은 이 10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한테 원천세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10일날 신고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금액, 총 원천세, 지급하는 인원수. 뭐가 빠졌을까요? 누구한테? 걔가 빠졌지. 아까 말했죠. 상호 대사를 하려면은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원천세 신고할 때까지는 지급하는 자만 나오잖아, 얘. 그런데 이걸 신고하면 아직 얘는 안 나와요. 얘는 언제 나와? 2월 달에 신고하는 지급조서 신고할 때 그때 비로소 2년 2월 달에 신고할 때 누군가가 누구한테 지급했다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천 징수를 공부하실 때는 지급조사랑 연계가 돼 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급명세서가 신고가 되는 순간 임직원의 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국세청한테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그런 얘기죠. 한창씩 5월달 지금 종소득 신고 기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도 계속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보다 야근을 많이 안 해요. 하도 홈택스가 좋아져가지고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천인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던 거, 이건 이제 그림을 좀 너무 복잡하게 그려서 간단하게 도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지급조사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 산정해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그 다음에 이외의 사람들은 5월 달 종소득 신고할 때 산출세가 산정한다 그런 얘기고, 됐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원천 신고한 다음에 2월 말까지 지급을 제출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부가가치세가 확정이 되고 지급조사가 제출이 되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 거의 자료의 95%는 다 들어갑니다. 언제? 2월 말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제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회사 나온 그 손익계산서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주요 계정 가지고. 자, 보통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매출액에서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도소매업법인 매출원가가 있을 것이고, 뭐 서비스 법인은 없을 겁니다. 매출원가가.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경비, 인건비, 임대료, 비품구입비, 지급수수료. 그 다음에 이거 빼면 당기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 거래인수가 여기서 어떤 계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다 미쳐요. 맞잖아요.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임대료, 비품구입비, 그 다음에 거래처가 사업자면은 지급수수료까지 다 세금 계산 끊어야지 입증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언천인수 가지고 뭐가 확정이 된다? 인건비 확정이 된다. 그럼 나중에 5월달 법인세 신고, 아니 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간이영수익 입력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잡손실. 그 정도가 새로 자리협력이고 나머지는 다 조정을 통해서 법에서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계산 방법인데, 부가가치세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는데,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거기서 곱하기 10%를 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과세요건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세법에서는요, 과세요건이 4가지가 확정이 돼야지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확정이 안 되면은 과세를 절대 못 합니다. 만약 확정 안 되고 과세하잖아요? 우리가 불법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다? 바로 과세표준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부가가치세 원래 과세 논리상 이렇게 계산에 맞긴 한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품목별이 아니라 전체 업종, 이 업종에서는 뭐 과세, 이 업종의 면세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과세 못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전단계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개별 거래 산정 내역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제 전단계 세 공제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얘랑 똑같아요. 맞잖아요. 이 가로 푼 게 이거잖아. 그런데 산수에선 이게 똑같은데 세법에서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시면 색깔 다른 걸로 해야지. 너무 색깔이 구리네. 색깔이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 이걸로 하자. 자, 보세요. 여러분, 부가세 어차피 이제 다 실무자들이니까 면세하고 영세 배워보셨죠? 면세, 영세. 면세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면세를 해야 돼요. 품목 면세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할 때 이 품목은 면세, 이 품목 과세해야 되는데, 이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묶어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목별로 매출액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하게 품목을 면세로 찝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할 때는 이거는 매출액의 합계 곱하기 10%, 매입액의 곱하기 10%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합계해서 만약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자체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면세로 털어낼 수도 있다. 세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만약에 반대로 세부담을 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되겠지. 그래서 10%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늘려줄 수 있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이게 매출액 곱하기 합계, 매출액 합계 곱하기 10%, 매입액 합계 곱하기 10% 이 방법을 하는 나라가 우리 동아시아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일본 애들이 2016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걔네들 세금계산서가 2017년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중요한 상호대사를 갖다가 왜 일본은 늦게 했을까? 일본이란 원래 웃긴 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세법 물려받아서 발전시켰는데 되게 웃긴 게 지금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의 납세 수능도에 따라서 이게 발전의 속도가 다르긴 한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벤틀리 5억짜리를 타고 길을 지나가면은 프랑스 애들은요, 내가 차를 못 타는데 제 차 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체 끌어내릴까? 생각하다는 얘기지. 프랑스는 기본 가치 평등이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길거리를 갔다가 5억짜리 벤틀리 타고 쭉 가면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 쟤는 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리스펙한다는 얘기예요. 왜? 미국은 탈세하는 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가거든. 여러분들 그 영화 배우 웨슬리 스나이스 아시죠? 옛날 블레이드 찍은 사람. 걔가, 저는 블레이드 시리즈 좋아해서 4편을 기다리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검색했을 때 충격을 받았는 게 그때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더라고. 3년형 받고. 탈세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화 못 찍고 있어요. 아마 미국에서 B급 좀비영화 찍고 있을걸? 미국은요, 사람들 알고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세금은 더 칼같이 내.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서 걔는 그리고 국세청에 총도 가지고 있거든. 무서워서 걔네는 탈세 못해. 그리고 그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애들 자체가 생각 자체가 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장님들이랑은 고민 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세법이 개정이 되면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먹을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 달라요. 걔네들은 딱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올바르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일본이 왜 이걸 갖다가 2017년부터 생계산서 상호대사를 도입했냐면은 일본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젊은 애들한테 세부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 볼 때는, 일본 관료들이 볼 때는 머지않아서 젊은 청년층이 부담한 세율 더 올리면은 임계점이 넘어갈 거다. 그때부터는 탈세가 시작된다. 어떻게 돼? 미리 상호대사를 통해서 탈세 방지하라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에 세금계산을 같이 데리고 왔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사람이라서 정치색이 없는데 제가 세법 책을 쓰면서 이제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많이 있겠지만 다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거는 부가세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어떤 거든지 떠나서 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제 들어와서 그때는 군사 정부였으니까 들어오기 가능했어요. 제가 그때 논문을 보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금계산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재벌들이 로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군사정부가 가능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걸 갖다가 이제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탈세 방지의 근간이 된 제도가 확립됐다는 얘기죠, 진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넘어와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일본 애들이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신고했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도 운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세금계산 받을 필요 없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지난 과세 기간에 매출액 얼마예요? 불러줘, 받아 적어. 그리고 매입액 얼마예요? 불러줘, 받아 적어. 그걸 적어서 신고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통장에 거래를 내가지고 신고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는 불러줄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똑같이 불러줍니다. 왜? 부가세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탈세 방지를 위해서 아예 그냥 세금계산서를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